안녕하세요. 음, 오늘 영상에서는 꿈을 찾는 것을 제가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의 꿈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장래 희망이라고도 말하듯이, 희망하고 또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온전히 자기 자신, 그, 온전히 본인의 그런 소관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제가 놀란 것은 많은 분들께서 특히 최근에는 더더욱 이 꿈이라는 게 없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쉽게 말하면 장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어릴 적부터 좀 꿈이 항상 확고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 꿈이 매번 몇 년 단위로 바뀌긴 했지만 항상 무언가가 있었는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제가 이제 뭐 영어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로 봉사활동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거는 애초에 꿈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지만, 사실 이 왜라는 부분은 정말 더더욱 답을 구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 대한 답도 제가 모르고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쨌든 꿈을 빨리 찾고 스스로 탐색하고 어 그것을 돕는 게 먼저 급선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주제가 있지만 이번에는 꿈을 찾는 과정,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조언을 드리고자 음 이렇게 좀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해리포터, 그 마법사의 돌 1편, 그러니까 1편이죠. 해리포터 시리즈 1편의 마법사의 돌 편에서 이 거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거울은 저도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요. 이게 제가 최근에 또 알게 된 건데, 어 내가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욕망일 수도 있고요. 내 희망 사항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 꿈일 수도 있는 것을 이제 거울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은 부정할지 몰라도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가식 없이 이 거울은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자신을 정말 직면하게 해 주는 어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리포터의 경우에는 이 1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을 여의었잖아요, 해리포터가.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어 나란히 있는 모습이 인제 나옵니다. 그 거울에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나왔고, 론 위즐리의 경우에는 이제 그 마법 빗자루 타고 하는 경기에서 어 자신이 이제 우승하는 뭐 그런 멋진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났다라고 론 위즐리는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상을 더 시청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 분기점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꿈이라는 것을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정의가 좀 공감이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꿈의 개념과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 영상을 엑짓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꿈이란 그런 거라, 이렇게 되고 싶은 모습 또는 되고 싶은 나라고 어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동의하시면 계속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이제 이 영상을 종료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앞으로 인제 이런 맥락에서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오늘은 PPT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2번이나 3번에 끊어서 영상을 이렇게 잘라서 업로드할 계획이고요.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되고 싶은 모습, 되고 싶은 나라고 정의를 해도 꿈은 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바로 직업 측면 아니면 정말 꿈꾸는 삶, 꿈꾸는 정체성 측면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되고 싶은 나의 모습, 되고 싶은 모습, 되고 싶은 나라는 측면이 첫 번째로는 내가 미래에 이런 직업을 갖고 싶고 이런 직업을 어 갖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정확한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모습 아니면 이런 라이프 아니면 이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이런 영향력을 수행하는 사람, 아니면 남들에게 이런 정체성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추상적인 느낌으로 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애초에 꿈이 없을 수도 있죠. 사람들 누군가는. 자, 그러면 이 직업이라는 의미로 이제 꿈을 다뤄보자면 물론 직업도 굉장히 어떤 내게 엄청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실례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대조적으로 본다면 이 직업이라는 맥락에서의 꿈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좀 더 어, 나의 생존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여유와 경제적 독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측면이 좀 더 부각되는 게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그냥 내가 재밌게 여기는 거 아니면 내가 적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타고났다. 즉 재능이라고 여기는 것을 그대로 파악하고 그대로 그것을 이제 접목시켜서 직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이 있고요. 또 이 아래 생존과 이런 부분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유, 누구에게 구속되지 않고 누구에게 어떤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위해서 어 내가 어떤 직업만큼은 좀 갖춰야겠다라고 좀 이렇게 현실적인 측면이 부각된 그런 의미로서의 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탐색해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정말 아주 많이 간추려서 가져온 건데요. 어 예를 들면 사람과 인간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심리학, 생리학, 문화, 예술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또 무수히 많은 직업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종류가 많겠죠. 그리고 어 어떤 인간의 인생, 경험, 사건을 다루는 그런 맥락에서는 철학 분야, 문학 분야, 역사, 그리고 경험 자체를 콘텐츠로 사고 이렇게 생산해서 파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좀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어 물리적인 현상, 이 세상을 아우르는 물리적인 현상을 다루는 어 분야들이 있죠. 그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물리학, 수학, 화학, 지구과학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다 보면서 오직 인간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게 사회적 현상이고 예를 들면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역사, 그리고 법학, 정치학, 행정학, 여기도 정치학 써 놨네요. 네, 이렇게 사회적 현상 측면으로 또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그것이 내 직업이 될 수가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지식을 어떻게 습득해서 전문가가 돼서 그것을 팔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외부 세상이고요. 바깥 세상.
이고요. 인간 바깥에 있는 세상. 그리고 사람 자체에 대한 지식을 어 내가 습득해서 학습해서 그것을 연마해서 그것을 서비스화시켜서 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좀 이렇게 지식이 아니라 음 이게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주관적인 경험들, 주관적인 이것도 지식이긴 하죠. 주관적인 지식들을 다 가공해서 아니면 생산해서 그걸 또 서비스화하는 직업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내 적성을 파악을 먼저 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먼저 파악해서 그 분야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딱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지만 '아 나 좀 이런 거 그냥 무작정 이런 거 땡겨.'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인제 폭넓게 어 하나씩 이 전공을 내가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된다면 '난 어떤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뭐 검색을 하거나 더 파악해 나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직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색을 할 건데요. 이 검색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직접 보여 드릴게요. 자 네이버로 이동해서 검색창에 직업 종류라고 4 글자를 쳐 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로 이동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냐면 이 국가 그 정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커리어넷 직업정보라는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리어넷 직업정보 홈페이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적성 유형별 직업을 제시해 주고요. 또 조건별, 이 조건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조건, 고용 평등, 미래 발전 가능성, 그 분야의 미래 발전 가능성, 그리고 그 일자리의 전망, 하향 산업인지 더 파이가 커지는 산업인지, 그리고 연봉 평균 이런 조건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직업이 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로 직업 분류로도 검색을 해서 다양하게 여러 직업을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솔팅을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볼까요? 어 목이 오늘 좀 안 좋네요. 실례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냥 이거 체크할 필요도 없이 체크하셔도 되지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난 좀 창의적인 거를 어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 아니면 '내가 좀 창의적인 사람인 것 같아.' 싶으면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딱딱딱 체크가 어 이렇게 좀 알아서 권장이 됩니다. 추천이 알아서 되고요. 또 대인관계, 음악, 손재능 어 '나는 좀 이렇게 막 손재능이 좋아. 감각이 있어.'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예술 시각 그리고 자연 친화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 선택 결과를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런 캐스팅 디렉터라는 것도 있고 스포츠 해설가라는 것도 있고 신약 개발 연구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예체능도 있고 화학 분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인사 이건 사회 계열이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지식이고 어 이건 사람에 대한 거겠죠. 사람 그리고 캐스팅 디렉터 이건 또 사회 계열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다음 조건별 검색으로 해 볼까요? 연봉이겠죠. 연봉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뭐 전체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좁혀 볼게요. 일자리 전망이 그래도 좋음 이상이어야겠죠. 보통 이상이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전 가능성도 보통 이상이면 좋겠다. 그리고 고용 평등이 음 좀 이 정도도 좀 보통 이상 아니 좀 좋음이면 좋겠죠. 그래서 선택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영계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그러면 이걸 전체로 한번 해 볼게요. 한 가지를 좀 덜 엄격하게 조건을 설정해 볼게요. 2 가지가 나오네요. 유리 부착원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네요. 도배원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좀 더 파도 타기를 해서 파악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내가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스스로 파악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직업 분류.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는 군인 군인을 하고 싶어. 뭐 군인에서도 주특기가 너무 다양하죠. 근데 나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일단 난 군인이 멋있어 보여.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나는 뭐 간호사든 의사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보건 쪽에 의료직에 종사하고 싶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 나는 좀 MBTI로 보면 외향형이야. 그러면 나는 영업 판매직이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설득해서 나를 믿고 내 의견을 따라줄 때 어떤 쾌감이나 즐거움을 느껴. 그럼 이 영업 판매직이 나한테 맞는, 내 적성에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렇게고요. 이제 좀 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연배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좀 더 이제 어린 분들에게, 물론 연배가 있는 분들도 뭐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어린 분들이 좀 더 이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연배가 있으신 분은 또 어떻게 보면 되냐면 네이버 검색창에 자격증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직업으로서의 꿈을 말할 때 어떤 경제적 자유, 금전적 여유, 그리고 나의 그런 독립적인 삶,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된다는 점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내가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격증으로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파악해서 일단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국가 전문 자격증, 그리고 국가 기술 자격증, 그리고 민간 자격증도 있습니다. 토플 이런 게 토익 이런 게 민간 자격증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나씩 24페이지나 되고, 여기서는 또 여긴 4페이지. 이게 정말 많은데,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타 시행처럼 하면 또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서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나는 이 이름이 왠지 마음에 들어. 이거랑 이거는 무슨 차이일까? 이거랑 이건 무슨 차이지? 이러면서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정보를 어떻게 보실 수 있냐? 바로 여기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여기서 확인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네, 기본 정보로 이동하셔서 개요를 보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어, 제도적으로 이런 명칭으로 불려왔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도 파악하실 수 있고, 대충 이런 업무를 하네. 이름은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약간 내 생각이랑 다르네.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고 더 하고 싶어졌어 싶으면 이제 이것을 공부해서 이 자격증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은 또 메리트가 있는 게, 물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7년이 걸릴 수도 있는 어려운 자격증 시험일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런 자격증이라는 것은 어 상당 부분 고등학교 졸업 아니면 대학교 졸업이라는 그런 좀 보편적인 어 학업 수준, 음 학위 만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내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펙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스펙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걸 따면 이 자격증 자체가 스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또 다른 희망,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목이 상태 너무 안 좋은데 아침이라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계속 이렇게 제가 목을 긁어야 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인제 PDF로 돌아와서, 자, 직업 검색까지 인제 마쳤는데요. 어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첫 번째 단락인데, 제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꿈 찾기가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급한 대책을 급한 분들을 위한 어떤 그 방안을 제시해 드린 거고요. 이게 사실 명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깨름직해진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꿈이라는 것을 정의했지만 어쨌든 꿈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이 1 번을 다뤘잖아요. 근데 이 1 번에는 어떻게 보면 음 '이게 정말 꿈인가?'라는 의심이 들을 수 있고 '이건 꿈 아니야.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이야. 내가 생각하는 꿈은 이런 느낌이 아닌데 왜 이 사람은 이걸 꿈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꿈 찾아준다면서 왜 그냥 직업을 찾아 주지? 이거는 나 초등학교 때도 강사님이 와서 해준 적 있어.'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고요. 또 그 느낌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음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갈증이 해소가 안 됐고 '내가 생각했던 꿈 찾기는 이게 아니었어. 근데 분명 여기 위에서는 이 정의에는 공감이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어지는 영상들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놨냐면 이 직업 찾기는요 사실 굉장히 피상적이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피크니컬하게 그냥 이렇게 딱딱딱 하면 돼요. 네. 근데 정말 진짜 '내가 나만의 꿈, 나를 위한 꿈을 찾겠다.'라는 어떤 그런 은연중에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 영상에 입장하신 분들이라면 어 지금 뭔가 명쾌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게 지당하고요. 음 근데 그분들을 위한 솔루션은 상당히 많은 설명과 많은 통찰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거 먼저 제가 다뤘고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뒤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꿈, 2번 의미로서의 꿈을 내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이후에 이어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네. 음 네. 자 음 바로 여기 페이지에 나오죠. 바로 직업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리 자격증을 통해서 대체 불가능하고 희소한 인력이 된다고 가정을 해도 어쨌든 여전히 나 자신, 나의 자아는 직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직업이란 의미로서의 꿈에는 여전히 나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 그런 그 그림에 떠오르고 있는 그림, 그 꿈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만이 꿀 수 있는 꿈,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런 의미로서의 꿈을 찾아야 한다면 나의 나라는 존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약간 사이비처럼 들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두 번째 의미로서의 꿈을 찾아볼게요. 나만의 고유한 이상형, 이상 속의 내 모습으로서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단순히 직업이란 의미로서의 꿈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는 그림 속에 이상 속에 내가 탁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로서의 꿈은 어떻게 찾냐를 이제부터 차 이렇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구글링을 해서 가져왔고 이 이미지는 아산시 꿈 이룸 진로 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어 제공을 해준 이미지고요. 출처는 이렇게 제가 남겨 놨습니다. 더보기란에도 제가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내가 들어있는 꿈. 그러니까 꿈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고유한 나라는 정체성을 담은 꿈.
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그 꿈은 꿈이라는 한마디 한 단어, 한 음절로 되어 있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바로 이상적으로 되고 싶은 존재. '나 저런 존재가 되고 싶어. 나 저런 정체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게 내 이상이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동시에 그 이상 속에 나는 어떤 특정한 능력을 이상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감을 가지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 그림 속에서 그 꿈 속에서 특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멋있는 느낌,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냥 그 자체, 이상 속의 내 모습 자체, 그리고 나의 헤어스타일, 그냥 분위기, 아우라 이런 그런 그 상태 자체가 곧 나의 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결국에는 나이기에 가능한 것. 내가 나에 대해서 이런 환상과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나다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약간 비약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이상향이지만 모두에게는 이상향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멋있게 다가오는 거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내가 그러한 취향과 선호 그리고 어떤 그 직관,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필 그런 모습을 꿈으로 꾼다는 거죠. 드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장래 희망으로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곧 지극히 나다운 모습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고 또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내가 무의식적으로는 '아 내가 잘 발전하고 성장하고 노력하면 최선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굉장히 나의 어떤 발현되지 않은 그런 나다운 특징이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내가 정말 노력을 하고 내가 정말 잘 해 보면 그게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라는 어떤 잠재적이고 무의식적인 그런 합의 그리고 동의가 나 스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다운 이상향이라는 겁니다. 나다움의 최선의 모습, 최선의 형태 그리고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과도 괴리가 있는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그것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현, 나의 구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의미로서의 꿈을 지금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영상에서 같이 우리가 만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약을 하자면 꿈이란 곧 나 자신, 셀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꿈은 나인데 나는 이미 이곳에 있고 지금 내 모습도 이미 내가 있는데 그리고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내 꿈을 모르는 걸까? 내 꿈은 나라며 난 이미 여기 있고 그리고 내가 날 잘 아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날 가장 잘 알아요. 근데 '나는 왜 아직도 내 꿈을 모르지?' 싶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겠죠. 그런 분들은 뭐가 없는 걸까요? 뭐가 부재한 걸까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파악, 이해가 어쩌면 좀 부족한 상태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규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딱 그게 좋든 나쁘든 그게 장점이든 단점이든 일단은 딱 정확하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럼 솔직하게 표현 못 해도 은연중에라도 내가 알고 있나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첫째. 할 수 있나요? 그 둘째.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 정확한 판단 맞나요? 정확하게 자신을 파악하고 있는 거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그 근거가 뭔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에요."라고 애초에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 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다수는 "그 근거가 뭔데요?" 라고 하면 망설여지거나 우물쭈물하거나 횡설수설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내 모습으로서의 꿈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게 뭔가가 안 떠오르는 거라고 저는 연결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근거는 어떻게 수집하는 걸까요? 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게 온전히 나에 대한 건데 왜 근거가 필요해?" 근거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만약에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면 나는 그 착각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거고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꿈이 애초에 없는 거고 아니면 틀린 꿈을 꾸는 걸 수도 있고 헛된 꿈을 꾸는 걸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만큼은 납득 가능할 만한 근거를 스스로 확립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말씀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보여 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스스로 봐도 이런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나는 분석할 수 있어.'라는 그 확신이 스스로에게만큼은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나에게 너무나도 명백히 타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근거가 어떻게 수집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두 가지는 공통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를 통해서 나를 파악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대조하기입니다. 자, 대조하기 잠시만요. 있습니다. 자, 대조하기는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나라는 사람, 나라는 개체, 나라는 인디비주얼은 이렇게 달라. 아니면 이런 점에서 어떻게 달라라는 차이점에 기반한 파악입니다. 분석입니다. 근데 이 대조는요. 사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다 해 줘요. 그게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일상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알아요. '아 저 대조의 결과는 맞고 저 대조의 결과는 좀 틀린데?'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아 이 정도구나.'라고 내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키가 큰 편이야.' 아니면 '나는 한 키가 뭐 큰 편인데 엄청 크진 않으니까 한 내가 100명 중에 앞에서 15등 정도는 해.'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대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쪼끔만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비교를 통해 나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제가 영어로 더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바로 어 analogy. 이 analogy라는 표현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라고 여기는데요. 그런 의미로 제가 쓴 거고요. 그거를 제가 영어, 한국어 사전을 통해서 '아 애널로지를 비유라고 표현하는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한국어로. 자, 이 애널로지라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응용이고 적용의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인생은 사람의 인생
보편적인 인간의 인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몇 가지 특징들이 모두가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는 달라요. 근데 그게 내 인생에는 이런 형태로 나타났구나라고 대입시키고 비유하고 응용해서 캐치할 수 있는 고민, 그런 어떤 그런 걸 고민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도 비교의 일종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애널로지를 잘 하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될까요? 무엇이 선행이 돼야 되죠? 일단은 인생, 인간의 인생, 사람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틀, 공통적인 특징을 내가 지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인생, 삶, 인간에 대한 이해, 보편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차가 아니에요.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의 삶, 인생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요, 또 선행되는 게 있어요. 자, 인간, 삶, 인생, 모두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생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또 선행돼야 될까요? 동시에 무엇을 참고해야 될까요? 바로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일까요? 인생은 내가 어떤 DNA를 타고나든 그 DNA만으로 살 수가 없죠. 왜냐? 내가 노출된 환경과 세상이 그 DNA의 발현을 억제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고요. 또 내 방식이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고 애초에 쓸 수도 없는 환경이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이런 세상과 이런 환경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특히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거 다 알고 있어도 그 각 개인이 노출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최대한 갖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이렇게 길어진지 이해가 되셨죠? 내가 나의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담은 꿈을 찾고자 왔어요. 그리고 그게 있든 없든 그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길을 갈 텐데, 내 인생이 이거 온전히 내 삶인데 이걸 이렇게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 전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삶의 파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고, 그 또 이전에 세상, 우리가 사는 지구, 사회, 제도, 이것에 대한 이해가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직은 공감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깊게 연결된다고? 좀 뜬금없는 거 아니야? 비약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음, 그에 대한 설명이 뒷부분에 더 제시가 될 거라고 전 예상하지만, 음, 그것마저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뭐 있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과 삶, 인생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나뉩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 전체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전반적인 사람들과 대조했을 때 나는 어때라는, 나라는 인간과 내 주변 인류 인간들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딱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이제 인생에 대한 이해, 바로
사건들, 삶에 대한 이해로 나뉘어집니다. 자, 세상에 대한 이해는 또 어떻게 나눠지죠? 물리적 현상,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떤 환경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어,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좀 굳이 나누자면 이게 좀 더 물리적인 환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현상은 제 상황 측면, 사람에 따라 만들어진 상황, 어떤 인간 역동, 관계 역동 측면이라고 어, 좀 비교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좀 파악이 빠르신 분들은 맨 앞에서 우리가 단지 직업이란 협소한 의미로서의 꿈을 찾을 때 제가 몇 가지 그 분야들을 가져왔죠. 그 분야들을 나눌 때 이미 본 적이 있는 표예요. 근데 그때는 이 설명은 없었어요. 그때는 이 부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 그걸 다룰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직업만 찾는다고 하면. 하지만 내가 정말 이상적인 나의 모습으로서의 꿈을 탐색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크게 또 파악을 해 가야 되고 그러한 맥락에서 각 분야들을 쪼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더 우선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 또 우선순위가 나뉩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요. 인간이 아무리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해도 그 이전에 우리 물리적인 세상, 물리, 화학적인 그런 어 환경, environment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한계, 바로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는 한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 이런 정말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영양학적이고 그런 과학적인 한계들을 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사회적인 맥락이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경영학, 경제학 박사면 뭐예요? 내가 갑자기 시간 이동을 해서 원시 시대로 갔어요. 그래서 의식주부터 해결하기 바쁘고 영양 그 섭취부터가 애초에 안 된다. 아니면 미래로 이동해서 지구가 다 황폐화돼서 지구 온난화든 뭘로 인해서 다 사막이 됐다. 그러면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을 지탱해주는, 우리가 애초에 그 이후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전제들이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확립이 됐냐에 대한 이해, 파악이 더 중요하고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가져온 분류줄 중에서 물리학, 수학, 화학, 지구과학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인 현상,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이죠. 실제 세상에는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실물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인간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사회적 현상들. 그 다음이 바로 나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내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중에 온다라는 것이에요. 음. 자, 그중에서도 물리적 현상,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중에서도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수학과 지구과학입니다. 수학은요, 일단은 물리학도 좀 비슷하지만 1 더하기 1이 2죠. 그거 왜 그래요? 당연한데 그거 왜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건 물리학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해가 동남쪽에서 떠요.
완전 동쪽이 아니라 동남쪽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7월이 여름인데 호주는 7월이 겨울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풍이 남쪽에서 북상하면서 일본 쪽으로 점차 기울어 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런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게 쌓여서 근데 이런 맥락에서 이런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봤을 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대에는 이런 이해까지 물리적인 그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정말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저는 가장 기초적인 수학과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문과, 이과 그리고 어떤 직종인지를 막론하고 내가 뭐 전혀 관련 없는 그냥 뭐 뭘 예시를 들을까요? 전혀 관련 없는 편의점 알바를 하든 아니면 내가 편의점 사장이 되든 아니면 내가 그 아까 우리가 봤던 도배 일을 하든 건축 일을 하든 막론하고 일단 이 세상의 기본 원리가 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현상 중에서도 수학과 지구과학만큼은 누구나 꼭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 현상이 있죠. 이게 중요도를 봤을 때 우선순위를 봤을 때 사회적 현상이 두 번째인데 사회적 현상에선 제가 또 추천하는 건 뭐냐? 바로 역사와 법학입니다. 자, 법학은 어떻게 보면 수학과 지구과학에 해당돼요. 근데 실제로는 없죠. 인간이 없었으면 법이란 게 애초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으로 분류가 된 것이고요. 사회적 현상 중에서는 가장 우리나라, 우리 제도권 안에서는 기본이 되는 지구과학 같은 겁니다. 수학 같은 것. 그래서 법학 알아야 되고요. 역사학은 왜 알아야 되냐? 나는 여태까지 10년, 20년, 그리고 30년, 40년밖에 안 살았지만 인류는 엄청 오랜 시간을 살았죠. 그러면 나는 고작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짜고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게 전부인데 글들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2000년, 5000년, 10,000년 가까운 역사들을 내가 학습하고 타산지석을 삼든 반면교사를 삼아서 더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내 위치는 지금 어디 이 몇백 년 전 중세 유럽 시대 몇백 년 전 아니죠? 1000년 전에 중세 유럽 시대에 어디 누구의 지금 상황에 속한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한테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 그럼 내가 이 맥락이 유지가 된다면 나한테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겠구나라는 애널로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애널로지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한 비유. 자, 그 다음이 이제 여기 인생, 삶, 인간에 대한 이해로 넘어와야 되는데요. 여기는 뭐 제가 그냥 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 인간과 그리고 나라는 인간, 보편적인 인간과 나라는 개체에 대한 어쨌든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을 도와주는 핵심적인 학문으로 저는 심리학, 그리고 문화, 문화 간 차이, 그리고 왜 저런 문화가 형성됐는가 아니면 적어도 지구 반대편에선 이런 문화가 있대. 상상 못했는데 그런 궤도 산대. 라는 어떤 배경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차이를 통해서 내가 당연시 여겼던 우리 문화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어쩌면 우리 사회, 우리나라는 이러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러한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형성됐구나.'라는 통찰을 얻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겠다.'라는 어떤 논리 전개가 가능해지죠. 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그 환경에서 그 문화를 선택한 선조들 그리고 그런 선조들의 그 습관을 이어받고 있는 집단, 그 인간들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인생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는 주관적인 경험과 사건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서는 철학, 문학, 여기서도 역사 이렇게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필수적으로 다 배우는 것들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나 고졸만 할 거예요. 나 대학 갈 거예요." 아니면 "나 어떤 직업으로 빠질 거예요." 상관없이 이 하이라이트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것들만큼은 우리가 꼭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이걸 전개하다 보니까 어떤 설명이 좀 부족하냐면요. 이게 어떻게 내 개인의 꿈, 나라는 고유한 사람의 꿈으로 이어지냐, 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지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지금 이런 불필요해 보이는 것부터 먼저 내가 어 "이해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바로 나라는 사람이 나만의 인생과 나만의 꿈을 경쟁력 있게 동시에 즐겁게 펼치기 위해서는요.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안다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밖에 없으면요. 나를 알 필요가 없어요. 어리광자를 생각해 보세요. 뭐 광활한 우주에 그리고 그 행성에 어린 왕자 한 명 있으면요. 자아라는 개념이 없고요. 내가 나를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라는 개념이 언제 형성될까요? 나 밖에 누군가 또 다른 세상과 존재가 나타날 때이거든요. 그럼으로써 내가 더 독특해지고 내가 더 소중해지고 내가 더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더 의미가 있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깥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사회적인 그 환경들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해 왔는지 내가 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답게 다르게 개성 있게 형성돼 왔는지를 파악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 시장 가치를 알 수 있고 나 스스로도 어떤 '아 난 이거는 확실히 달라. 근데 그걸 잘해, 못해. 그게 좋아, 나빠.' 이런 어떤 상황 파악, 교통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파악이 되는 거고 그 파악을 바탕으로 '아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납득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결국 나이기 때문에요. 네. 저조차는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상황 파악은 이미 끝났는데 내가 나를 정확히 알았는데 '그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어쩌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제자한테 말했대요. 제자가 "저 이런 거 파악해서 왔습니다. 이러이런 거 파악해서 왔습니다." 했는데도 "넌 아직도 너 자신을 모른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대요. 근데 왜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했냐라고 봤더니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
그 제자가 자신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자신의 시장 가치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런 불리한 조건과 유리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되는지까지 정확히 알 거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내가 국어를 좋아해요. 내가 국어를 좋아하는데 국어 성적이 안 나와요. 이게 아이러니죠?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아이러니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인제 '아 나는 뭔가 왜 이러지?' 본인부터가 혼란스럽고 난감하고 '난 쓸데없는 거나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근데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안다면 '아 나 국어 좋아하는데 수능이 채점하는 방식으로서의 국어는 내 타입이 아닌 거야. 근데 그럼 내가 잘하는 국어는 뭐지? 아 국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국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문학 중에서도 뭐 이런 분류 그리고 그거를 창작하는 걸 좋아해. 아니면 그거를 평가하는 걸 좋아해. 아니면 그거를 읽고 향유하는 걸 좋아해. 아니면 그걸 분석하는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내가 나만을 알고 있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옆에 있는 짝꿍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대조,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렴풋하게 나 뭐 이런 거 세상에 대해 알 필요 없어. 인생에 대해 알 필요 없어. 난 나에 대해서만 알면 돼. 그게 곧 나를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만 가다가는 정확하게 내가 어느 분야에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분간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분명히 외부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세상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냥 해 드릴게요. 2022년 대한민국 시민 기준 국민이라는 표현 굳이 안 쓰는 이유는 또 나중에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2022년을 살아가 그 대한민국의 시민인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상과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제가 그냥 해 드리겠습니다. 음. 지구 온난화 가속화. 자,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적 현상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지구 온난화 가속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방사능 이슈가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이것 말고도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원리, 뭐 태풍이 왜 그렇게 되는지, 뭐 북반구 남반구 차이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 이후에 또 지금 이 시대에 지구과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거를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초적인 지식은 이미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고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이죠. 자 바로 넘어왔어요. 이 정치학, 역사학으로 넘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힘의 균형이 안정적인 편이나 미국의 주도하에 안정적인 편이나 중국, 러시아, 이슬람 그리고 전염병 현상에 의해서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몇 주 만에 이렇게 됐죠. 네. 이런 상황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시대라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 위협이 항시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북한과 휴전 중인 동시에 엄밀히 보면 체제 경쟁 중인 것이죠. 네. 이거를 지금 휴전이 몇십 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린 체제 경쟁 중이고 어 적자 생존, 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런 전쟁 중에 휴전 중인 상태입니다. 휴화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준계급 제도
채택한 민주주의 사회. 자, 시장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재산과 어떤 어 그 사유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지도자를 뽑고 어떤 정치적인 각 개인의 정치적인 그런 권한에 대해서는 한 명당 한 표를 행사하고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민주주의 사회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준계급 제도라는 표현은 제가 좀 비교적 과감하고 저만의 표현 방식인데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왜 계급 제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어 제가 5천 원이 있고 제가 5천 원으로 살 수 있는 농구공을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요. 엄밀히 보자면요. 5천 원만큼 제가 더 높은 계급을 당신보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모든 게 돈으로 정렬이 되니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근데요. 이 계급 제도가 매력이 왜 있냐? 왜 매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더 이상 계급 제도로 지각이 안 될까요? 바로 계급이 매일 매시간 매초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농구공을 시청자님한테서 샀어요. 그래서 5천 원을 드렸고 저 농구공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5천 원만큼 제가 위에 있다가 전 내려왔고 5천 원만큼 상승하셨죠? 그러니까 계급이 실시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온전히 내 선택과 내 전략에 의해서 내가 내 계급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더 이상 계급 제도로 느껴지지 않고 평등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준계급 제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완전 계급 제도는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대한 이해니까 비교적 이렇게 과감한 표현을 냉정하게 쓰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격차와 불평등이 존재하는 동시에 정의와 공정, 인권 등에 대한 활발하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 그래서 이런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판이 안 났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적 좀 불안정한 과도기다. 하지만 어쨌든 논의가 어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희망이 있고 또 건설적인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지식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 IT죠. 인포메이션 앤 테크놀로지. 지식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 및 양극화. 자, 이거 여기랑 연결되는데요. 아이패드 어 이 에어팟 처음 나왔을 때 20만 원, 30만 원 이랬을 때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사?"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다들 이렇게 유선 이어폰 잘 안 쓰시잖아요. 에어팟이 아니더라도 다들 블루투스 쓰시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그 좀 시대적으로 이 상황이 우리가 이런 그 지식과 기술을 좀 이렇게 최신 것으로 따라가도록 쫓아가도록 이렇게 채찍질하는 분위기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동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고 본인 스스로가 좀 위축되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양극화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박탈감 측면에서, 아니면 정말 그냥 재산상의 양극화. 그래서 더 우월한 기술을 돈을 모아서 산 사람과 그 기술을 금전적으로 구매하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도태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양극화로 인해서 똑같이 구글 크롬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 키워드를 이렇게 잘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논문은 어떻게 찾는 것이다라는 그런 노하우와 지식의 격차에 의해서 또 어떤 그 같은 자본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다른 접근성과 다른 수행을 생산하는 그런 양극화가 더 촉진이 되는, 그런 더 이렇게 그 격차와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불평등은요, 맹목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불평등은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는 여기서 잘 엑셀하고 누군가는 이쪽으로 엑셀, exceed라는 거 있죠? 엑셀. 아마 이게 스펠링이 이걸 겁니다.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더 추월한다 이런 의미죠. 누군가는 서쪽으로 자라지만 동쪽으로는 짧아요. 누군가는 북쪽으로 자라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짧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자기가 선택한 방향으로 더 양극화되면서 심화되면서 비교 우위를 각자 자기가 챙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격차와 불평등은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말하는 격차와 불평등과 좀 어감이 다릅니다. 이거는 좀 정석가가 없는 의미고요. 여기 다섯 번째에서 말하는 격차 불평등은 확실히 부정적인 정석가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격차 불평등은 아직은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격차 불평등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이거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갈 건데 인생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해. 자, 애널러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널러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더라. 사람의 인생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나한테는 이렇게 나타났다입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타이밍이 다 사람마다 다른데 이 타이밍에 나타났다라는 이해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출생, 성장, 노화, 죽음은 같죠. 근데 이게 누구는 성장이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성장이 느리게 오고 갑자기 고등학생 때 급하게 성장한 사람도 있고요. 노화도 유독 동안인 사람이 있고 노화가 빨리 진행된 사람도 있고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장이 단지 신체적 성장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의 성장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개인 역량에서의 성장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노화가 개인 역량과 사회 경제적 지위상에서의 퇴보 어떤 그런 슈링킹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자, 이미 이 세상은 똑같이 넓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주어진 환경과 자원,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부모님의 지원, 이런 내 외부적인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내 몸 밖에 있는 그런 자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냥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내가 대한민국의 산골에 태어난 거, 바닷가에 태어난 거, 도시에 태어난 거,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내가 북한에 태어난 거, 이런 거. 그리고 자, 나에게 닥친 동시에 어쨌든 여기서는 내가 확실히 수동적이에요. 수동성이 있는데 이 단계를 어쨌든 내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나의 행동에 따라서 뭔가 누적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건 내가 만든 상황이기도 해요. 나에게 여전히 주도권이 없으면 여전히 나에게 닥친 상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라면 내가 만든 상황도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조금씩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분석. 이 상황이 좋다, 나쁘다. 이 상황을 이렇게 써먹어 봐야지 저렇게 써먹어 봐야지라는 평가와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나죠. 스트레스 받아. 하기 싫어.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동요가 또 개인차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판단과 선택, 나의 반응,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것이 결국엔 결과로 이어지고 이런 결과도 조금씩 누적이 되죠. 티끌모아 태산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어느덧 내가 도착한, 내가 조성한 상황이 포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분명 내가 피해자였던 측면도 있고 내가 부모님이나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환경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더 이상 내가 불만을 징징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자초한 것도 분명히 있게 되기 때문에요. 나의 지분이 생긴다는 거죠. 책임감에 있어서. 그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리고 이 떠밀렸다는 것도 어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린 것도 있지만 내 과거의 행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나에 의한 떠밀린 상황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의 누적된 시간들이 곧 인생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외부 세상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해석하기도 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래서 인생은 좀 이렇게 추리하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어떤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환경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도착했는가라는 거를 곰곰이 스스로 솔직하게, 솔직하게 자신에게 네, 이렇게 대입을 해 보시면 좀 상황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아 그때 내가 이거 큰 의미 안 두고 했지만 그게 신의 한 수였구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노우볼이라고도 하죠. 자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제 슬슬 나에 대한 이해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주변 환경들을 파악했고 이 시대를 이해했고 이제 그거를 참조하면서 근데 인간은 보편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를 바탕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또 인간들은 어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처하는가. 인간의 습성에 대한 이해죠. 자 기본적으로 인간은 나약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리적, 신체적, 생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쾌락에 저항하지 않으면 쾌락에 지배당한다는 그런 굉장히 어떤 한계를 갖고 태어나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천천히 먼지가 쌓여가는 존재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 늙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살이 찝니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더라도 부정적인 방식으로 체내에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이 현상들이 쌓여갑니다. 네. 마르신 분들의 경우에도요. 그리고 또 망각하게 됩니다. 자꾸 반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이미 공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먼지가 쌓여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단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되었어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 방이 있었죠. 바로 우월한 지능. 전두엽에 전두엽뿐만 아니라 뇌 전반적으로 인간의 뇌는 그 평방 센티미터당 그 뉴런의 밀도가 가장 높은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크기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요. 그 촘촘함의 급이 다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우월한 지능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우월한 지능 덕분에 그리고 도구 사용이라는 이 두 가지 획기적인 덕분에 그 특징 장점 덕분에 이 앞선 단점들이 극복이 되었고 결국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모든 분야에서 개인 차이가 있다. 이 모든 분야를 함은 지능, 재능, 지위, 자원, 뭐 타이밍, 인생의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쌍둥이도 살다 보면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대학을 다른 데 가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개인차가 분명히 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조성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런 개인차들이 또 영향을 주면서. 자, 이제 드디어 나에 대한 이해로 넘어왔습니다. 자, 드디어 이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선 그런 다른 이해들을 다 잘 엮어서 이제 내 꿈에 한층 다가오지는 단계입니다. 이미 이쯤 됐으면 더 이상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제 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제가 딱 그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는 이 앞부분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해결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뒷부분 이미 갖고 있었고 본인이. 아니면 앞부분은 이미 갖고 있었는데 뒷부분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겠죠. 이제 마지막 나에 대한 이해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질문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더 객관적으로 어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맞다면 따라서 이 시대에, 이 환경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다양한 인간들 중에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다. preference. 선호가 있죠, 이미. '나 유튜버 될 거야.' 아니면 '나 지구과학 공부할래.' 이런 거. '이런 거 재밌어.' 라는 싶다 부분이 있어요. 싶다. like입니다. like. 자, 그리고 이 시대에 다양한 인간들 중에 이 시대와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직 나만이 어떤 것을 이렇게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어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범주가 있는데, 나는 국어 내에서도 국어를 문학을 창작하는 거, 아니면 비평하는 거, 그냥 단지 향유하고 소비하는 거, 이것을 내가 파악하고 '나는 이거에 더 특화돼 있어. 이걸 잘할 수 있어.' 아니면 '이것에 재능과 적성 있어.'를 내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선 과정이 제대로 수행이 됐다면. 그리고 앞선 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고민을 해야겠죠. 이 두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말한 이것과 이렇게가 있죠. 이것과 이렇게는 오직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께서 스스로 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오직 자신만이 나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끝을 다 와 가는데, 이것만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는 사실 제가 이 앞선 내용과는 좀 다르죠. 제가 여기서는 좀 정보를 드렸는데, 여기선 제가 정보를 드린 게 사실 없어요. 왜냐? 나만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만이 자신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비교하고 대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로 해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냥 방향성만 제시해 드릴 수 있죠. 하지만 몇 가지 유념해야 되는 게임의 룰은 있어요. 자, 첫 번째. 진짜 내 인생은요, 30 살, 40 살부터입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20 살부터라고도 했을 텐데, 요즘 2022 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30 살, 40 살부터가 내 지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 지분. 그 이전 20 대까지는요, 솔직히 부모님이 지난 50 년간 어떤 삶을 사셨는지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요. 대학 입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대학 입학도 내 노력과 이런 게 많이 좌우를 하긴 하는데, 애초에 그런 환경과 그런 멘탈리티, 그런 학원비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지능, 노력, 자신감, 시간 투자, 하물며 학용품마저 다 부모님의 영향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책임은 내가 져야 하지만 사실상 꽤 많은 부분은 부모님이 이미 그 스펙트럼을 좀 이렇게 제한해 둔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내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건 30 살, 40 살부터고요. 이때부터는 솔직히 징징대시면 안 돼요. 솔직히 20 대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었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더 못할 수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 이미 20살 때 깨닫고 그 이후 30 살까지 10년 동안 내가 어떤 대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인으로서 밑바닥으로 시작하든 밑바닥이기 때문에 포기를 했든, 아니면 내가 이미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든, 아니면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나태해졌든 간에 내가 이 10 년간 누적된 게 있고, 그리고 그 20살 전 20 년간 출생부터
0 살부터 20 살까지도 나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부모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내가 10 년간 발휘해서 30 살이 됐어요? 그럼 30 살부터 지금 당신의 상황, 실전, 그 현재 상황은 무조건 당신의 책임이고 당신의 성과고 당신의 결과입니다. 네. 30 살부터는 절대 와이닝 할 수 없어요. 절대 징징댈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20대 이 격동기만큼은 부모님 탓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드린 건 부모님 탓해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20 살, 30살 전까지 내가 너무 힘들어도 어 내 탓을 너무 하지 말고 '아 이거 이 앞으로 10 년간 내가 쇼부 보면 돼.'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 이거는 타이밍과 관련된 거예요. 누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세요. 누구는 부모님이 늦게 돌아가세요. 누구는 전성기가 일찍 오고 누구는 연애를 이미 어릴 때부터 해 봐요. 누구는 그걸 다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적정 시기라는 게 있다면 좀 적정 시기에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해요. 다 타이밍이 달라요. 근데 그게 심지어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같은 반, 같은 생활권에 사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수준은 비슷할지언정, 그리고 수능을 보고 수시를 보고 비슷한 성적의 수준이라고 볼 만한 그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분류돼서 같은 대학에 왔을지언정 인생의 타이밍은 다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시련이라는 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시련이라는 게 늦게 올 수도 있고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 쟤는 왜 저렇게 행복하지? 난 지금 불행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지금 가다 보면 지금 나는 불행이 빨리 오는 타이밍에 인생을 사는 거고 나중에는 또 다른 그 타이밍에 다른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좋아 보이는 사람은 지금 타이밍은 그래도 또 다른 타이밍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면 됩니다. 제가 아까 대조하라고 그랬죠. 남들과 비교하라고. 남들과 대조함에 있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멘탈이 복구가 안 되는 수준이 되면 그 대조는 멈추셔야 됩니다. 그건 건강한 대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조는 내 재능을 파악하고 내 꿈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하라는 의미로서의 대조지, 남과 날 비교해서 '아 쟤 부럽다.' 아니면 '아 쟤 전반적으로 애들이 나보다 못 사네.' 하면서 거만해진다. 이런 걸 위한 대조를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알아들으셨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어느 시대보다도 나를 가장 최대한으로 발현할 수 있는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마침 이 시대에, 이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났고 북한이 아니라, 그리고 중동이 아니라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 진보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나를 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요. 그 인프라는 좀 갖춰진 편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시련이나 지금 제약들을 극복해 가실 가치와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뭐 내가 북한에 태어났어요. 내가 뭐 중국에 태어났어요. 내가 뭐 인도에 태어났어요. 내가 뭐 저기 겨고지 어디에 태어났어요. 아니면 내가 중동에 태어났어요.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내가 정말 복받은 소수가 아닌 이상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술, 정보, 접근 가능한 기술, 정보, 나의 인권, 그리고 그 사회의 정의 수준이 불평등이 심하겠죠. 불평등이 심하면 이것이, 이 세 번째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은 비교적 어쨌든 이게 그렇게 불평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평등하다고 느끼시면 30살 되기 전까지 불평등하지 않은 상황과 위치로 자신을 이동시키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정규 분포에서 봤을 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지금 불평등하지 않은 편에 속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난 너무 불평등한 그런 인권과 정의와 정보와 기술의 그 불평등을 겪고 있다? 그러면 당시의 상황이 딱 한 게 맞고요. 한국 사회에서 지역을 옮기시든 어울리는 사람들을 바꾸든 아니면 돈을 빨리 벌어서 이사를 가든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든 해서 내 환경과 내 그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30살 전까지. 30살 이후에도 그 불평등에 머물러 계신다?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맞아요. 30살 이후부터는 절대 뭐 세상 탓할 수 있죠. 술 한잔하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상당 부분 선생님 잘못입니다. 선생님이 많이 기여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의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다시 처음에 봤던 페이지로 돌아왔는데요. 자, 꿈이란 어떤 내가 나라는 사람이기에 가질 수 있는 이상향이 다 다른데 그 이상향 속에서의 주인공으로서 사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고 또 충분히 내가 노력해서 갈고 닦으면 그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 가장 나다운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나의 실현, 나를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고 그 이전에도 몇 가지 상황 파악, 세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운명, 인생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좀 오늘 시간을 투자해서 다뤄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꿈은 나의 발현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나와 그 꿈속의 나는 당연히 괴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이상향이라고 해도 결코 허무맹랑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비빌 수 있는 수준의 나를 상상하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일단 그 꿈을 찾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어 바랍니다. 이제 에필로그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꿈은 종착지가 여기까지 보시고 영상은 이제 종료하셔도 되고요. 좀 더 어떤 다른 통찰들 그리고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 에필로그까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필로그 첫 번째, 꿈은 종착지가 절대 아닙니다. 꿈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면 사람은 분명히 고지에 도달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내리막길이 있거나 아니면 평지가 있거나 '더 이상 힘들지 않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또 그게 단순히 생각하면 그게 또 틀린 기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내가 나의 이상적인 역량을 갖췄다는 것은 세상이 그 역량을 나한테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 역량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역량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그런 끊임없이 내 역량이 에 대해서 수요가 발생하고 내 영향력이 지속적이길 바라는 게 내 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 꿈에 내가 한다면 그 이후 꿈에 도달한 이후에도 나는 계속 그 이전만큼이나 바쁘고 고생하고 어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꿈 이뤘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꿈은 이루면요. 적응하게 돼 있잖아요. 또 다른 꿈이 나타납니다. 다음 행선지가 나타나요. 그럼 또다시 결핍의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의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꿈을 이뤘다 해도 그 기쁨과 달콤함은 잠깐이고, 그것에 적응이 되면 다시 결핍의 구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이 꿈을 이루는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꿈을 이뤘다 해도 다시 결핍의 순간이 자발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저는 음 이것을 제가 다루게 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어릴 적부터 꿈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고, 그게 바뀌긴 했지만 꿈이라는 게 없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꿈을 막연하게라도 어렴풋하게 대충으로라도 갖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저는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조차 꿈이 없다는 이 시대적 흐름이 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고요. 그런 측면은 사실 이 영상 자체가 저에게는 크게 공감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인위적으로 꿈을 찾았던 적이 없고 항상 꿈이 있어 봤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상 어 이유가 뭔진 모르겠지만, 뭐 어렴풋이 몇 가지 짐작이 되는 건 있지만 정확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꿈을 인위적으로라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니까 한편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다룬 내용들이 다.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꿈을 찾아야 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take time 해도 돼요. 시간 갖고 천천히 내가 꿈이라는 게 나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근데 어 누군가에게는요, 직업처럼 꿈이라는 것을 서둘러 찾아야 되는 상황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뭔가 자기가 스스로 '아 나 뭔가 임박했어. 꿈을 빨리 이젠 찾아야 돼.'라는 그 임박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도 막연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자, 꿈을 스스로 꾸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말인즉슨 자연스럽게 꿈을 알아서 꿈이 생긴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째, 근데 그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결핍입니다. 이 결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어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 이런 게 없어. 나 이런 거 갖고 싶어.'라는 측면인데요. 그 결핍이 막 부정적으로 '나 이런 게 없어서 너무 괴로워.'가 아니라 '아 저런 거 너무 갖고 싶다. 왜냐면 지금 나한테 저게 없기 때문에.'라는 선망과 동경의 측면의 결핍의 의미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결핍이라고 했을 때, 자 누가 결핍을 느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결핍을 느낍니다. 바로 정말 지금 상황이 뭔가 아쉬움이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지금 상황이 '아 나 뭔가 더 큰 세상,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삶이 딱히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막 재밌진 않아. 근데 저 직업을 가지면, 저런 일을 하면, 저런 존재가 되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그런 재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아쉬움과 동시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겠죠. 자, 두 번째,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삶이 아쉬움이 있는데도 꿈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삶이 재미도 없고 그냥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꿈이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음 뭔가 아쉬움은 있는데요. 내가 그 아쉬움을 채워 줄 만한 게 뭔지를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정보 부족. 정보 결핍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뭔가 지루하고 맨날 그냥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데 뭔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게임이나 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사실 제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아쉬워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아쉬움조차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뭘 아쉬워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쉬움을 파악했을 때 그걸 대체해 줄 만한 직업, 활동이 뭐가 있을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우주 비행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란 직업이 있는 건 알죠. 다들 기본적으로 도식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떤 모습을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받아들여지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지, 또 어느 명성과 명예를 얻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어렴풋하게라도 없고 단지 어떤 기계적인 그냥 정보만 공부하고 학습하는 쳇바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꿈꿔야 내 지금 아쉬움이 해결될지에 대한 정보조차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맥락에서는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아쉬움이 당연히 '어떤 걸로 가면 해결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조차 없고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율학기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제도가 잘 활용되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망의 대상, 동경의 대상이 되는 활동들, 라이프 스타일들 그런 거를 분명히 인제 목격을 하게 되고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아쉬움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정보가 생기니까. 그리고 '아 나 이 아쉬움 저걸로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생기고 그걸로 이제 계속 '꿈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스스로 생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결핍이 있어야 하고요. 근데 결핍이 있는 것조차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알면서도 '무얼로 이 결핍이 해결될까.'라는 그런 기초적인 정보조차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밈으로 많이들 돌아다니는 건데요. 어떤 선장님의 그 젊은 시절 꿈이 바로 국문학과에 진학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음 이 선장님께서는 이 PD 분께서 이제 "꿈이 뭐냐 무엇이었냐?"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이제 내가 자신이 몇십 년 전에 포기하셨던 국문학과 학도로서의 꿈을 인제 밝히시면서 그 망망대해에서 시를 한 편 읊으십니다. 네. 적어도 이분은 자신의 꿈이 뭔지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그거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쨌든 목표 정립이라도 되신 분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아무래도 그 꿈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뭐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을 하자면요. 어 그 차원이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일단은 경제적인 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제 자원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개선을 먼저 피상적으로 이룬 다음에 그 이후에 인제 그런 이상향적인 측면의 꿈이 인제 탐색이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 여기 있죠. 네. 이 이게 바로 이번이 접근이 불가능한 분들이 저 선장님처럼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직업 탐색이 먼저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이 처음에 첫 번째 영상이 직업에 대한 탐구하는 게 먼저 나온 이유가
저도 압니다. 꽤 많은 분들께서 지금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어 이 1번 의미로서의 꿈 탐색이 먼저고요. 그것이 진행이 되면서 차츰차츰 2 번으로의 인생 계획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뭐가 더 우월한 의미다, 뭐가 더 좋은 의미다, 뭐가 더 본질적인 꿈의 의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 상황에는 1번 의미가 더 우선될 수도 있고 1 번은 이미 해결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고 2 번으로 이렇게 점프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횡설수설한 것도 없지 않아 싶은데, 네. 누군가에게 단 한 명에게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